네, 우리 최진영 박사님 팬분들 참 많으시죠? 최진영 박사님의 위즈덤 칼리지 개별 수강과 관련된 문의는 저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링크를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역사의 지혜, 아주 흥미로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매주 한 번씩 모시는 투자와 관련돼서 참 정말 뼈 때리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범죄도시 2가 거의 뭐 1000만을 넘어서면서 우리 이선엽 부장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선엽 부장님이 거기 섭외가 좀 되셨어야 되는데 마동석 역할로. 마동석 내지는 뭐 빌런 역할도 가능하긴 한데. 장첸. 우리 이선엽 부장님 혹시 한번 보셨어요 그 영화는? 아이 그럼요. 아 어떻습니까? 저는 재밌었고요. 네. 사실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 2년 넘게 극장을 처음 갔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2년 만에 간 첫 영화가 이 영화예요? 이 영화였고 네. 거기서 일부러 팝콘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콜라도 먹고 했었습니다. 아 그걸 즐기고 싶었어요. 네네. 확실히 근데 2년 전보다 가격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다른 놀거리들 너무 많이 올랐고 맞아요. 최근에 아마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거 보면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서 사실 그 가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가 더 싸게 느껴질 수 있고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나온 김에 그렇지만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 때 오히려 돈을 좀 아낄 수 있으면서 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예, 생각보다 물가에 비해서 안 오른 게 게임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돈이 덜 드는 게 이제 별로 없는 거죠. 다른 건 너무 올랐고 사실 여기 아마 요즘 뭐 골프 애호가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진짜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와, 이 가격에 이걸 하는 게 맞느냐. 맞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거 한 두서너 번 치고 나면 네. 사실 월급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진짜 스포츠는 맞는 건지. 내기에서 또 쭉 빨리고 그러니까요. 돈까지 잃고 나면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이게 한두 번은 어쩔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길게 보면 그렇게 못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게임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뭐 나온 김에 게임 업종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이긴 하지만. 예. 근데 진짜 골프가 비싸면 비싸더라고요. 뭐 옛날에도 비싼 스포츠였겠지만. 아니 예전에는 안 비쌌어요. 평일에 하면 그렇게 안 비쌌어요. 평일에는 10만 원 내외. 밑에 할만했어요. 7만 원 막 이랬죠. 그게 불과 3년 전이에요. 지금은 평일도 20만 원 중반.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카트비랑 캐디피도 제외하고 그린피만 이거고 또 이제 내기하면 또 한 뭐 15만 원 잃으면 기름값까지 하면 50만 원 딱 깨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저도 뭐 쳐봤는데 비싸긴 비쌉니다 확실히. 자 누가 내주셨나 보다. 저를요? 그러니까 모르지. 원래 내시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각자 계산인데 한 그래요? 8, 9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많이 저기 하신 거네요. 누가 좀 더 계산해 주신 거죠. 원래 그 먼저 계산하신 분들이 조금 더 계산하시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 딱 n분의 1 안 하고 내가 이거 어디까지 해주세요. 식사비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닌데.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요즘 뭐 테니스 그 레슨 하시는 분들도 장사 되게 잘 된대요. 테니스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갖고 근데 그것도 뭐 1시간에 뭐 8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야 그것도 뭐 보통 돈은 아니더라고요. 전 그래서 유튜브 보고 계속 독학하고 있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돈 내고 배우신 분들은 흔히 이게 자본주의 폼이라고 하잖아요. 그 폼하고 이제 저같이 막 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골프요? 예. 그래서 유튜브파와 자본주의파 이렇게 이미지 나뉘었어요. 트레이닝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한번 좀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박스권에 있는 게 이 박스권이 이제 벗어나려면 좋은 의미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좋은 것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더 많겠죠. 지금 시장을 버티고 있는 가장 큰 것들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일 거다라는 기대가 아직은 있어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점은 찍었고 정점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점론에서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 보자라는 게 사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무너지면 시장은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내려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순간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 네. 그 긴축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경기를 현 수준보다도 더 아래로 내릴 거다는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거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유가가 안 빠지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물가라는 게 유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미국에서 이제 주택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자꾸 저렇게 올라가면 네. 이 정점론에 대한 기대가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실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기라도 하면 시장에 한 번 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살얼음처럼 살아있는 거죠. 네. 근데 이 기대가 무너질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사실 연준 중요한 건 맞는데 어차피 연준은 여기서 이 기대가 더 사라지면 더 올린다고 얘기를 할 거고 네. 기대가 뭐 여전히 살아있다라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할 거니까 연준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그 기대에 대한 여부가 살아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 만나 봬요. 네. 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말고도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도 만나 뵙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주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방산주 추천을 하면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 뭐 비싸지 않느냐,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반응이 더 있는 게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우려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지수를 사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인플레이션 우리가 해서 좋을 것 같다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다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개가 양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방산주는 쉬어갈 거고 또 동시에 쉬어가는 대신에 또 인플레 우려는 또 완화될 것이니 또 다른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건데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둘 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인지의 부조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산주사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마치 빨리 끝날 것 같고 또 반대로 지수 베팅하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오래 갈 것 같고 시장 안 될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맞아요.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면 사실은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한 발자국 뒤에서 물러나서 그래도 뭐 어떤 방향이든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좀 더 내가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래도 보고 사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최근에 일어나고 투자자들의 생각에 많은 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조금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락장이 이렇게 지루하게 박스권에 오래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보통 하락을 하면은요 충분히 하락을 당연히 하고 그리고 또 일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게 데드캣 바운드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진짜 2차 하락을 정말 크게 하거든요. 그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하락. 그런데 이렇게 박스권에서 오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미국은 많이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2월 이후에는 사실 지수가 생각보다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물론 종목별로 움직임은 많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수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크게 밀렸다라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루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를 해칠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일단 지표가 나와봐야지 않고 이번 주말에 나오죠. 네. CPI 지수가 나올 거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뭐 전체적인 액션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네.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방산주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전쟁에 대한 우려는 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걱정들을 만약에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무기를 사서 준비를 하는 거는 꽤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을까요? 제가 뭐 방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방산주가 사실 30년 만에 큰 시장이 열렸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방산이라는 걸 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무기 수출 국가들 놓고 보면 한국이 10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1위가 당연히 미국일 미국. 거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 뭐 영국도 있고, 뭐 또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많이 네네네.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무기를 사는 나라들이라면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 중에서 사야 되는데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성능도 좋은데 가성비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 쌉니다. 네. 이 성능에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픈 현실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현실이 있었었고 대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산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네. 사실 지금의 우리의 어떤 현실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어제 폴란드가 우리나라 전차를 3조 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소식이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방산 산업이 죽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90년도 이후예요. 90년도 아마 1990년도면 여기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안 태어나셨던 분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냉전 이후. 그렇습니다. 냉전 이후에 예전에 글로벌 시장의 구도는 소련을 중심으로 지금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군사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였고 네. 그때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들어있던 동구권 국가들이 나토에 자동으로 편입되면서 글로벌 역사상 제일 긴 기간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70년. 보통 유럽은 5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70년 주기로 안 일어나다 보니까 굳이 방산을 내가 할 필요 없네 해서 현재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방산 비용, 방위 비용을 1990년도 대비 65%나 줄였어요. 방위비가. 정확하게 하면 무기가 아예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교수님 나와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기 독일의 전차가 지금 200대밖에 없더라고요. 독일. 제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동군단 하나만 해도 장난 아닌데 우리나라 3,0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전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대단한 국가다라고 보고 보통 이제 전차라고 하면 미국의 에이브럼 탱크가 있고 한국의 K2 흑표가 있고 네. 그다음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독일의 레오파드 이런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독일은 이제 생산 설비가 없고 미국은 뭐 잘 팔리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사실 한국의 흑표 정도가 이런 국가들이 이제 하기에 되게 좋은 그게 이제 로템이 만들었던 거고 네. 오늘 첫 수주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자주포도 거의 세계에서 최강인데 우리나라가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니고요. 성능이 좋죠. 일반적인 성능보다도 사계절 운용이 유일하게 가능해요. 독일제 같은 경우는 자주포가 혹한에서는 이게 작동을 안 하거나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우리 걸로 선정이 됐었던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방산이 뜨기 좋은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에 있는 거의 각국이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이미 모든 국가들이 결의를 하고 나섰는데 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방위비가 늘어나는 만큼 현재 갖춰야 될 이 무기는요 사실은 시작점에 있어요. 지금 뭐 폴란드 정도만 거지 지금 한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참고로 독일은 조금 달라요. 독일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같은 무기를 사더라도 전략 무기를 많이 삽니다. 일반적인 탱크나 이런 걸 이제 전술적 무기라고 하고 핵 운용과 관련된 무기들이라든가 조금 사이즈가 큰 무기들 예를 네. 들면 같은 미사일이라도 대륙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구매를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뭐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또 아니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그럴 거고요. 네.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나토가 정말 큰 선언을 했어요. 네. 자, 그동안에 나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대처하기 위한 거였는데 최근에 선언을 어떻게 했냐면 중국 견제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나토가요? 예, 나토가 확장을 해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견제하다라는 걸 공식 발표를 했어요. 사무총장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도 미국을 위시로 한 유럽 국가의 어떤 적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심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대만 침공설이잖아요. 네네. 그 얘기 나오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또 방위비를 2배를 증액하기로 했고 또 이것과 또 별개로 지금 최근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현재도 뭐 무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글로벌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무장을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장 수준이 이전에 1990년대 대비해서 거의 20-30%밖에 없는 수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주식에서 내가 50% 손실이 나면 그걸 만회하는데 더블이라는 수익률을 내야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방산도 이전만큼 채우려면 조금 채워서는 사실 방어가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체계와 이런 것들을 발주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네. 아직까지 발주한 국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프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외로 방산 시장은 생각보다 커지는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사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가 아예 없어요. 팔무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대호황을 이루고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중심엔 한국의 방산 사업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 방산을 테마로 보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 그 오래전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의 미소 경쟁을 겸허하셨던 분들은 아 이런 거구나 느낌이 오셨을 텐데 사실 조금 그 뒤에 이렇게 출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느낌을 잘 못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커진 적이 있었나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방산이 첨단도 아닌데 이게 뭐 클 수나 있겠어? 라고 하지만 방산 산업은 생각보다 특수 산업입니다. 거의 네.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입을 못 해요. 경쟁자들이 진입이 아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드는 애만 계속 만든다. 네. 라는 게 기본적인 특성인데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마른 방산이지만 새로운 수출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옛날에 중국의 소비주도 그랬고 중국의 산업자 할 때도 그랬고 결국 컸던 거 또 우리가 알고 엔터도 컸던 건 결국 수출의 개념으로 바뀌어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방산이 우리나라 한국을 지키는 데만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방어하는데 쓰임이 되는 수출주로 변화한다라고 본다라면 새로운 스토리를 써갈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제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산을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무기는 팔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무기라는 게 또 체계가 있어서 네. 그 무기 체계를 갖춰놓으면 그것만 또 써야 돼요. 딴 거를 바뀌고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헬기가 있다 그러면 러시아자 헬기 들어오면 정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바꿔줘야 돼요. 거기에 맞게. 예, 스콜스키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애들 헬기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맞게 또 다 바꿔줘야 되는 거라서 한번 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정비부터 해서 모든 체계가 갖춰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기 체계를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헬기랑 또 맞는 또 다른 무기들이 있을 텐데 계속 있어요. 전부 다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맞는 뭐 무기도 있을 거고 미사일도 있을 거고 뭐 포탄도 있을 거고 다 계속 같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 연동돼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방산 산업을 좀 가볍게 보지 말자. 생각보다 우리를 먹여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점에서 놓고 볼 때 참 좋은 네.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산이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예.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여쭙는데, 야, 이거 뭐 방산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많이 나오실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나오면서 네.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수는 박스권인데 그 박스권은 오르는 기업이 있고 내리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성장을 주도했던 애들이 쉽지 않은 그림인데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 기업들이 시장을 좌우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거였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대응이 너무 어렵고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쉬운 시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전환만 조금 해보시면 돌파구가 없는 시장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올해 방산주가 하루 이틀 올라온 게 아니라 정말 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네. 글로벌 시장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박스권이라는 시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장이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네. 하락장일 거고, 자, 하락장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많이 빠지고 나면 언젠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올라올 때는 이전에 있던 주도주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뭐 탁프로님도 경험하셨겠지만 향후에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네. 좋아진다는 얘기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태어났다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네. 글로벌 역사상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다시 올라온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타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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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온다라고 보면 그 시장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단가를 낮춘다는 개념으로 인해서 정말 지는 애인데 그 지는 애가 일부 잠깐 반짝 나온다고 그래서 거기를 물타서 나오는 방법이 과연 가능할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잘하시는 분은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도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잔파동까지 신경 써서 맞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보면 현금을 좀 아끼고 계시다라면 그 아끼는 거 가지고 현재 손실난 종목을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향후에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회가 어느 쪽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민하시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만회하거나 네. 또는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면 그 방편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뭐 많이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이제 시장이 바뀌었는데 네. 어떤 게 이제 주도주가 될지 그걸 모르니까 그죠 지금. 네.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서도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 저도 참 얘기가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 차례 거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시장의 하락장이면 기존의 주도주는 더 이상 주도주는 아니에요. 네. 분명히. 물론 그중에서 일부 종목은 아주 긴 시간 뒤에 올라올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그때까지 과연 버티고 있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뭐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들은 분명히 올라오겠죠. 근데 네. 그게 누가 될 거라고 자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새롭게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일부러 박스 얘기를 조금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희가 볼 땐 처음인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이 태어날 때는 기존에 있던 산업이 다 죽고 난 다음이에요. 죽고 나서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 엔진이 다 꺼져요. 네. 꺼지고 나면 각국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쓰시는 분들이 새롭게 정책을 써서 이 산업을 일으켜보자 해서 거기에 재정 정책이라는 걸 투입을 하면서 그 산업이 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역사상 지는 해와 뜨는 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첫 사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엔 새로운 주도주라고 불리는 것들을 결국은 싸게 사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새로운 주도주입니다라고 느낄 때는 또 비쌀 때 사는 또 우를 범하게 돼요. 결국 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이전의 사례를 놓고 보면 분명히 현재 하락을 잘 피하면 굉장히 잘 피하면 조금 시간이 흐르고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새살을 또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추정한 게 맞다면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어느 시점에 다시 전환을 했었을 때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싸게 살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가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여기서 사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저는 증권사 직원이니까 사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수익률을 내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희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돈 들고 오신 분들 중에 저 주식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대형주만 좋아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 좋아하시는 종목은 더 빠질 것 같아서 좀 쉬세요라고 한 분도 있었었고요. 굳이 뭐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고객을 희생시킬 필요가 있나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될 동반자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조심스러워서 그러지만 이미 그런 조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그런 조짐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된 게 재밌게도 우크라이나 침공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신문 기사라든가 외신을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 침공을 만든 게 미국이다라는 얘기가 이 학자들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방조했다.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했다. 두 번째, 이거는 팩트죠.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진 거는 미국 탓이라는 거는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국이 무기를 공급 안 해줬다면 길게 안 갔겠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만한 무기도 없었고 그렇죠. 돈도 없었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잘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게 팩트입니다. 지원에서 전쟁이 길어졌다는 것이 미국을 비난한 얘기는 아니군요. 그거는. 미국이 일부러 조장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조장을 했다? 네. 장기로 갈 걸?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거면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번에 나올 때 이 PT 자료 좀 들고 나올게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이 아니라 스크랩을 다 해놨어요. 뭘 위한 장기전이죠? 결국은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이 잃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예. 지금 물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는 이거 아니어도 오를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미국이 얻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요. 뭐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뭐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치명적인 위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채가 제일 많은 곳이 터지면서 금융 위기로 발전하는 게 위기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약한 골이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 기업들입니다. 흔히 트리플 B라고 불리는 회사채 시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제 부채가 제일 많이 늘어난 주체는 가계가 아니고 기업과 정부입니다. 미국의 가계는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여왔기 때문에 부채가 생각보다 GDP 대비해서는 소득 대비 많이 줄어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4월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시장이 급락을 하고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뭐였냐면 미국 회사채들이 부도 날까 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회사채를 사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요 지수 하락이 멈췄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잠재돼 있었지만 미국에서 가장 약한 고리 또는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고리는 회사채 시장이다. 부실한 기업들에 대한 회사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부실했던 기업 1, 2, 3등 중에서 1위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셰일 기업이었다는 얘기죠. 셰일 기업이 제일 위험했었던 사례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가스 가격이라든가 유가가 오르고 나서 이 셰일 기업들은 올 한 해만 지난 20년 동안 벌었던 현금보다도 더 많은 현금을 벌었습니다. 셰일 기업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 기업들이 벌어들인 현금이 지난 20년 동안 번 현금보다 많아서 있는 빚 다 갚고 이 돈으로 자사주도 엄청 사고 그다음에 배당도 엄청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1분기에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이 준 배당과 자사주의 매입 규모는 셰일가스 기업이 투자했던 금액 대비 54%를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들이 제일 우량주가 됐고 심지어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산 주식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자, 불과 2년 전까지 부도가 날 뻔했던 기업을 가치주라고 산 워렌 버핏이 행동을 보면 이분이 부실주를 사지는 않았겠죠. 재무제표도 좋고 앞으로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올라갈 기업을 샀을 텐데 재밌게도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불과 2년 만에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이 회사채 시장에서 제일 우리도 얘기하는 그 안타까운 애들이 지금은 굉장히 우량한 애들이 되면서 심지어 워렌 버핏이랑 같은 투자가한테 선택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한다라면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 금융 위기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역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미국이 얻은 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산업 중에서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방산 산업이거든요. 뭐 그건 그렇죠. 예. 예. 이 산업도 지금 돈 벌고 있는 거 보면 천문학적입니다. 역사상 가장 또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네. 앞으로도 더 벌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들 얼마 전에 유럽연합에서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발표를 네네네. 했죠. 이 정책은 결국 러시아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냐면 탈러시아였었어요. 그런데 그 탈러시아의 방법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한테 가스 수입원을 바꾸는 겁니다. 전체 비중 중에서 리파워 EU라는 정책을 보시면 일본이 당연히 그린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당초 예상이 40%였는데 45%까지 늘린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되게 세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린 관련주가 올랐는데 우리의 항상 고민은 45%까지 늘렸는데 그럼 나머지 55%는 뭐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55%는 기존에 쓰고 있던 화석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 화석 연료의 거의 대부분이 가스거든요. 네. 러시아한테 수입하기로 했던 걸 어디로 바꾼다? 미국과 카나다, 또 알제리, 노르웨이, 카타르로 바꾼다. 그 중에서 1위가 미국이에요. 셰일가스고. 미국 잃은 게 뭐죠? 그냥 지금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기로는 전쟁 일어나면서 뭐 그런 업종들 그런 섹터들은 좀 좋아졌을 수도 있고 좋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증시는 빠졌지만 네. 업종별로 보는 차이가 큽니다. 네. 지금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이요. 미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떤 걸요? 미국이 제조업 중심으로 나가겠다라고 백악관 경제위원회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자료도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 들고 나올게요. 네. 음모론 아닙니다. 신문이라도 꼭 제발 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陰謀論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음모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럴 수 있죠. 이 전쟁을 정말로 그렇게 유도 혹은 뭐 장기화를 계속 정말 즐기고 있는 게 맞는가? 즐기고 있다 보면 역이용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유럽을 침공한 게 한두 번입니까? 조지아도 침공했고 체첸도 침공을 했고 크림반도 침공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만 끼어드나요? 그 이전에도 좀 무기를 대줬으면 안 됐었을까요? 다 하는 거는 계산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신산업 정책을 발표하는 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미국은 앞으로 바이든은 어떻게 나갈 거고 네. 신산업 정책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게 미국의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NEC라고 해서 백악관 경제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뭐 이제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백악관 경제위원회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신성장산업 이런 것들을 쳐보시면 공식 발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핵심이 뭐다? 미국을 제조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번 네. 전쟁에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첨가제가 것이다. 되는 이미 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봐가지고 전부 다 첨단 산업이긴 하지만 다 제조업 비중 아닙니까? 우리가 그린이라는 것도요. 네. 사실 그린이라는 탈을 썼지만 사실은 제조업이에요. 풍력도 제조업인 거고 전부 다 손으로 툭닥툭닥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신재생이라는 거지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저희 풍력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저희 조선업종 기자재하고 거의 겹치잖아요. 네네. 거의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제조업 중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은 사실상 손해볼 게 거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락을 미국이 막을 방법은 없죠. 10년 동안 올랐고 돈의 힘으로 올라갔는데 이건 어차피 꺼질 수밖에 없는 엔진이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엔진이 꺼지면 그 엔진을 대체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다시 빅테크를 키우면 빅테크를 키우면 지금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미국 경제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양극화의 어떤 그 문제가 있었었고 양극화를 일으켰던 주범이 거대한 유동성하고 빅테크 기업이라는 걸 서슴없이 얘기를 했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도 공동부여하면서 빅테크를 때렸고 네. 한국도 때렸다라는 거죠.
미국은 안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기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네. 이걸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보면 현재는 이 기업을 죽이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더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속도를 좀 줄이면서 이거를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키워야 되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없잖아요. 놓고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결국은 새로운 첨단 제조업을 키웠으면 하는 거고 사실 그 가장 큰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제일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찾아갔던 이유도 이런 데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이 발표한 공식 보고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네. 있는지. 지금 이 전쟁으로 굉장히 특히 유가 같은 게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굳이 사우디에 러브콜을 보내거나 이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필요가 있어요. 사우디에다가 러브콜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원유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뭘 하나를 목도를 했냐면 통상적으로 뭐 지금 유가가 오른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네. 저는 최소한 중국이란 나라가 봉쇄를 통해서 수요가 많이 빠지면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아니 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안 빠졌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현상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네. 현재 미국에는 셰일 또는 원유 관련 또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유가가 좀 보통 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설비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럼 왜 없을까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 유가가 마이너스 나서 파산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컸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증산을 잘못하면 유가가 생각보다 급락을 하면 내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증산을 되게 꺼려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규제가 되게 커요. 네.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크면서 지금 상황에서 원유와 관련된 증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참고로 셰일과 관련된 장비들이 50%가 올랐어요. 그럼 비용도 비싸고 사람 인건비도 비우는데 굳이 그것까지 들이면서 얘들이 추가적으로 이거를 리그를 발굴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바이든 때문이에요. 바이든이 대놓고 앞으로 기름 안 써라고 대답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 안 쓰고 이쪽으로 네네네. 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자 장기적인 비전에서 석유하고 탈탄소 해놓는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미국에는 쉐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뭐하러 이걸 하겠어요? 바이든을 도와준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은 나중에 끝내야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그래도 증산을 할 수 있는 사우디의 힘을 빌려야 유가가 폭락까지는 아니어도 유의미한 수준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유가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는 두 국가죠. 하나는 잘 아시는 이란, 또 하나는 사우디라고 보여지는데 네. 둘 다 어려운 상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우디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원래 사우디 방문을 6월로 했다가 7월로 미뤘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각국 정상이 만날 땐 뭔가 결과물이 있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바이든이 그 사우디에 쓴 빈살만이 가스쿠지라는 사람을 뭐 암살하고 뭐 그러면서 인권 때문에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제 그거 숙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너 그거 잘못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우디가 역시 넌 내 우방이었어라는 얘기는 해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가 풀어주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원유에 대한 패권을 다시 미국이 아니라 재밌게도 사우디가 가져가는 계기를 만든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운 게 바이든 아닙니까? 네. 아라비아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나요? 유가 좋은데. 그래서 찾아가서 사실은 뭐 무릎 꿇는 거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나름대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판세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지금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느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어떤 액션을 안 취하거나 하여튼 뭔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사실 여기 있는 투자자분들마다 너무 입장이 다르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손실이 나서 못 움직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 들고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는가라고 해서 찾아보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나보면 하락이 싸게 사는 기회였던 건 맞는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랐다 빠지는 걸 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크게 하락해서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저가 매수가 들어가서 나름 저가 매수했다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꽤 비쌌던 주식이 많이 네. 빠지니까 네. 아, 이 정도면 바닥이지라고 예, 이제 예. 했는데 네. 예. 그리고 실제 지수는 바닥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지나 보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올라올 때 이게 아닐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지수는 올라오는데 내가 저가라고 샀던 기업이 안 올라오고 정말 새로운 엔진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거의 여기 투자자분들 중에서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건 아실 텐데 아마 대부분 제가 댓글을 보면 투자하신 경험이 많이 않다라고 보면 이런 경험이 많이 적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물 타서 나오겠다는 분들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게 이런 데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모든 것들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항상 기회를 엿봐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좋지만 부정적일 때 항상 기회라는 것도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가 어느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거는 국가 간의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지금까지의 주도주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혹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친구 말고 이제 괜찮아 보이는 쪽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제조업 베이스라고 제조업 제가 베이스.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네. 그 조짐이 보여서 저도 사실 마음 편하게 여기 와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와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고 조심하시면 됩니다 하면 댓글 좋아지고 되게 칭찬 많이 받을 텐데 네. 굳이 그렇게 뭐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까지 제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농담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안 좋게 얘기하면 댓글 되게 좋아집니다. 그죠? 진정성 있게 보이고. 네, 네, 네. 그리고 조금만 좋게 얘기하면은 쟤는 또 증권사 직원인 거고. 그죠? 또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지금 그래요. 상황이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뻔한데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판단은 여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을 지켜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에 앞서 말씀드린 업종들은 지금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천문학적인 수익률이라고요. 네, 진짜 네. 1년에 내손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데 그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네. 주식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워요. 조금 주식은요.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의 피를 먹고 자라야 굉장히 좋아져요. 참고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락장이 올 때 이전에 있었던 주도주 기업을 살 때는 언제를 보시면 좋냐면 당연히 이전에 있던 주도주들이 떨어질 때는 이익이 감익되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설 때는 언제냐면 비용을 줄일 때입니다. 재밌게도 자 내가 일단 수익이 안 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내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지만 기업이 구조조정하겠습니다. 크게 감원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재밌게도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은데 잘 안 빠져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다면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되게 조심스러운 거니까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한계 기업들이 있겠죠. 그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운 기업들이 도태되면 실제 그 산업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나만 남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갖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재밌게도 주가가 올라오는 게 이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보고 견디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나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그림을 읽기 어려운 것 같고 되게 혼란스러우면 저는 쉬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쉬실 때는 너무 안 좋다는 얘기 듣는 것도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안 하면 아닐 건데. 그렇게 좀 쉬시면서 네. 시장이 돌아가는 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투자를 하셔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면 이 어려움이 또다시 나중에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주 조개가 그냥 태어나나요? 그 조개를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나오는 게 진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손실을 본 거는 어쩔 수 없을 건데 이 손실이 나중에 또 손실을 보지 않을 또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나한테 뭔가 살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 경험을 소중한 내 실력으로 만드는 게 전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게 있는 거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했지? 그리고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섰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돌아서는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시장을 볼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조업도 분야가 참 넓지 않습니까? 네. 모든 제조업이 다 잘 되지는 않을 그렇진 거고. 않죠.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유력하게 보시는 쪽이 어디 있나요? 지금도 앞서도 뭐 몇 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미국이 사실 가스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그 가스를 실어 나가는 건 사실 다 조선업종이에요. 미국은 조선이 없습니다. 네. 미국 조선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여러분들 폴 볼커 의장이 그 당시에 오일 쇼크 있었을 때 물가 잡는다고 올렸었을 때 미국의 자동차나 아니면 우리가 알는 조선 관련 사업들이 전부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함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방산과 관련된 애들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구조조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여기 연식이 됐던 분들은 예전에 있었던 영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줄리아 로버츠하고 리처드 기어가 나왔던 그 영화가 이게 배경이에요. 그 당시에 리처드 기어가 했었던 건 기업 사냥꾼이었는데 망해가는 조선을 사서 그 배 만드는 조선소를 사서 찢어 판다라는 게 설정이 됐었던 게 그 당시의 배경이었었어요. 귀여운 여인이 그거였나요? 예. 그때 LA를 배경으로 그렇죠? 리처드 기어.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있었던 거기 배경을 있었더고요. 이게 좀 가슴 아픈 게 있었던 게 그거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군요. 예. 네네네. 그런 이제 조선이라든지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그동안 꽤 많이 소외됐었던 뭐 이런 쪽의 업종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 혹은 뭐 동력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겠고 그걸 만약에 잘 찾아낸다면 꽤 괜찮은 기회가 열린 걸 수도 있겠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연령층이 좀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산업이라는 게 첫 번째고 이렇게 얘들이 큰 거를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점심에도 이제 기관 PT를 다녀오고 그랬지만 기관분들도 똑같으세요. 조금 나이가 약간 좀 젊으신 분들은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엔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지 이쪽 하면 무슨 아재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9세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이 산업들이 부각되는 계기가 전쟁이란 악재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전처럼 정부가 마구마구 밀어주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 산업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수익률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 이쪽이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이없게도 우크라이나라는 침공이라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돼서 바뀌는 시장이다 보니 사실은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생긴 현상에 대해서 호재라고 인식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게 길게 간다라고 생각하기는 더 어려울 거고 시장의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손이 안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 사실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얘기가 아이디어가 돼서 혹시 저 사람이 나와서 어쨌든 간에 정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수많은 기사 또는 주식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저희들 얘기가 일부 아이디어가 그래도 현실화된다라면 거기에 발맞춰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전에 아마 게스트분들이 하셨던 톤이라든지 내용과는 매우 다른 아마 그리고 이선희 부장님이 하셨던 얘기랑도 오늘 꽤 조금 이제 다른 온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아주 그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냥 장이 어렵잖아요. 장이 어렵고 사실은 이미 저는 뭐 하락장의 어떤 색깔도 많이 나고 뭐 완전한 뭐 대세 하락이라고 저는 보진 않지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냥 리스크 관리하고 좀 뭐 조심하고 장은 계속 좀 안 좋을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안전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부장님께서는 좀 어렵고 좀 힘든 말씀을 그래도 진짜 해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상기하고 그래도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라는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이게 고착화돼서 새로운 산업으로 뜰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리파워 이유는 장기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지속적으로 처음으로 유럽에 그 많은 것들을 실어 나르는 건데 지금 더 실어 나르고 싶어도 유럽에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터미널이 없어요. 근데 이미 터미널이 건설되고 있다는 더 많은 그 가스를 실어 날려야 되는데 그건 한국밖에 없거든요. 중국한테 안 줄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거를 작게 봐야 되는 거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죠. 터미널 누가 만들어요? 터미널 그 건설회사들이나 뭐
그 EMP 관련 회사들이 만들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LNG 터미널 이런 거 좀 만들긴 합니다. 아직 수주는 없어요. 대우건설. 네. 아 이런 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갖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엽 부장님, 우리 형사반장에서 오늘부터 이제 대장님으로, 네, 반장님 안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군인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드스쿨한 부분들도 너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파괴적 혁신을 우리가 많이 따라왔잖아요.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좋죠. 저도 그런 기업들 좋아하지만 올드스쿨하지만 지금 이런 어떤 기회들이 구조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 야전 사령관님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선엽 사령관님과 함께 더 한번 전쟁에서 승리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